ER 지구인 우유팩 다시 쓰기 사업을 하고 있지. ER 지구인 커피맛 다시 쓰기 사업을 하고 있지. VR 지구인 환경교육도 하고 있지. 우리는 지구인이니까. 2021년 초여름이었어요. 큰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는데 봉사로 자주 가던 연탄마을이 물에 잠기는 걸 봤어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후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에 우유팩 70만 개를 모아 국가 재활용률을 0.04%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국가 통계를 바꿨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를 여행하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여행 중 커피박을 수거하는 커피박 줍서의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동시에 도내 커피박 재활용 체계를 만들었죠. 올해 아비스 성장 트랙에서는 시민 캠페인과 재활용 시스템을 결합해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참여 목표도 작년에 비해 스케일업하며 팀의 실행력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비영리답게, 실행은 스타트업답게, 좋은 일이니까가 아니라 명확한 타겟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지소행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소행의 대표 장한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보셨듯이 커피밥과 종이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커피 혹시 다 드셨죠? 혹시 드신 분?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405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잔씩 드시고 어떤 분들은 두세 잔 드셨다는 말인데요. 저희가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종량제 봉투에 소각 매립되고 있고요. 전국 10만 개의 카페에서 매일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이 959톤 정도가 됩니다. 커피박에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태울 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더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미션 아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커피박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로 가서 임팩트의 너비를 확장했습니다. 제주에는 좀 지역적 특성이 더해져 있는데요. 카페 증가율과 밀집도가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카페들이 이제 해안가를 따라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기존의 전용 차량을 이용한 수거 모델이 적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만의 솔루션을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 렌터카 여행자들이 여행 중에 카페 커피박을 수거해서 렌터카 반납할 때 같이 커피박을 반납하는 그런 커피박 줍서의 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고, 동시에 수거한 커피박을 제주 우유의 목장 깔개로 사용하는 도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해당 기간에 제주를 여행하는 렌터카 여행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 전체 렌터카 여행자 중에 1%만 참여해도 저희가 6개월간 42톤의 커피박을 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가 이 문제인데요. 성공하는 영리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객은 보통 소비자라는 굉장히 좀 단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비영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좀 하나로 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객은 그럼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다녔고, 이번 아비스 성장 트랙은 지소행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따라가는 어떤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를 정해서 그분들의 페인 포인트와 가설을 세우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웠고, 일단은 이제 그 응답에서는 되게 의사들을 많이 밝혀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여정 지도에 따라서 처음에 어떻게 노출이 돼서 신청을 하고 안내를 받은 다음에 수거 키트를 수령하고 카페를 방문해서 어떻게 수거를 할 건지, 반납은 어떻게 하고 리워드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 CX 과정을 설계를 하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알릴 수는 있었는데
사실은 신청 전환으로 많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탈하는 이탈률이 65%가 됐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해놓고 끝까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그런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희가 고객분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거 키트를 렌터카 업체에서 수령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렌터카 업체가 가보신 분들 많이 가보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미 그분의 표현 그대로 빠지면 진짜 혼이 나갈 정신이어서 추가로 더 이런 수거 키트를 수령하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여정 가운데서 이탈을 하는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기획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고객을 관찰하고 실제 현장에서 고객의 상황을 더 봤어야 되는데 하는 좀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제주 여행만큼은 뭔가 날 내려놓고 힐링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조그만 불편한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은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비영리의 미션은 고객의 니즈를 앞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작은 피벗을 해서 이제 문제의 당사자인 제주 도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제주 러너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코스를 정해서 이제 러닝을 하면서 커피박을 수거해오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앞선 캠페인에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짧은 준비 기간과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더 큰 확산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요인은 이제 고객의 어떤 활동의 무게 중심을 둔 채로 여기에 이 비영리의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동참이라는 것들을 살짝 이렇게 연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기반해 비영리의 미션을 요청할 때 캠페인은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미션으로 돌아갑니다. 비영리는 결국에 미션이니까요. 저희는 결국에 존재 이유는 커피박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고요. 고객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집단에 집중을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고객을 이 해당 기간 제주 여행자라고 타겟을 잡았는데 사실은 저 미션 아래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신음받고 있는 제주 도민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 도청일 수도 있고요. 카페이고 제주 우유 재활용처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고객에게 캠페인 후반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청에서는 이 축삭깔개가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이 참여하는 카페에서는 좀 작은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주 우유 측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커피박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그게 건조된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객들의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는 그 시범 사업의 기반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인 부가가치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비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축삭깔개나 커피박 펠릿을 통해서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을 올 겨울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할 때도 이번 성장 트랙의 배운 대로 각 주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플라이휠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원순환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결국에 재활용의 책임은 또 공공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뭔가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이제 그냥은 잘 안 움직이니까 사실은 시민 참여를 통해 지금 QR 스캔 일단 해주시겠어요? 네, 네. 시민 참여를 많이 모아서 그게 여론이 형성되면 공공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 참여가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직 인스타 팔로워가 좀 미미해서요. 여기 계신 분이라도 다 해주시면은 공공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움직여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단부자 클럽입니다. 이북글은 진짜 계단을 부시지는 않고요.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해 접근성 정보를 수집하는 앱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시작은 점심 식사였어요. 휠체어 사용자와 동료들이었던 저희는 같이 갈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으로 시작된 계단부셔 클럽은
연간 수천 명과 함께 기술과 우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비영리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서울 주요 핫플의 접근성 정보를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이 손수 모았습니다. 약 10만 개의 장소 정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크러셔들이 함께 모은 정보 콘텐츠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을 이동약자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아비스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일상어 퀘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전국의 접근성 정보를 비대면으로 수집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덕분에 데이터 수집량도 꽤 늘고 600명 이상의 참여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뾰족하고 과정은 다정하게, 효율이 아니라 효과를 고민하고 기술과 우정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계단푸셔 클럽만의 방식입니다.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꿈꿉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단푸셔 클럽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빈, 이대호입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 주제는 핵심 사용자를 만드는 3가지 기술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푸셔 클럽 팀은 이동약자가 이동할 때 겪는 심리적 장벽을 푸시는 팀입니다. 심리적 장벽은 정보 불확실성 문제와 도움 불확실성 문제라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지금 계단푸셔 클럽 팀은 정보 불확실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입구가 계단이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내가 갈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이 이동을 할 때 망설임이 드는 걸 뿌시는 팀입니다. 네, 저희가 3년 정도 2021년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23년 창업을 한 이후 3년 정도 이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24년 기준으로 2,000명이 넘는 동료들과 함께 5만 곳 이상의 정보를 모았는데요. 그 덕분에 작년 아비스 자리에서도 많은 격려를 받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계단푸셔 클럽 동료들을 대표해서 제가 BBC에서 선정된 2024 올해 여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부끄러운데 저희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즐거웠을 것 같으시죠? 네, 기뻤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용자인데요. 핵심 고객인 이동약자 사용자를 찾고 싶었는데 그 사용자들이 되게 저희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저희의 임팩트인데도 말이죠. 저희가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물어보면서 찾아낸 원인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의 리뷰가 부족하다. 저희가 모으는 외부 접근성 정보뿐만 아니고 내부 접근성의 정보도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이용하면서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나와 비슷한 사람의 리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번째, 너무 당연하게 사용자가 없으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없겠죠?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누가 추천해주면 한번 써볼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추천해주는 어떤 시드, 바이럴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당연히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진짜 리뷰를 좀 같이 남기면서 주변에 써보라고 추천할 이동약자를 우리의 사용자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 사용자인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정보를 많이 모아서 여러분 이만큼 모았고 이제 쓰기 좋을 거예요 라고 가져다 드리면 사용할 사람들을 저희 핵심 사용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좀 아직 허술하더라도 참여해서 내가 직접 이 계단푸셔 클럽을 같이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개선을 느끼고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유저로 들어왔을 때 핵심 사용자가 되고 더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푸셔 클럽은 올해 프로젝트로 계단푸셔 클럽을 만들고 사용할 핵심 사용자 100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3가지 핵심 기술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쉬운 참여의 기술입니다. 참여를 바빠져시기 때문에 참 쉽죠? 네. 참여를 쉽게 해서 일단 시작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요. 방문 리뷰를
노션이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래는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걸 방문 리뷰 기능으로 앱에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주관식 중심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객관식 중심으로 재편해서 기능을 넣었습니다. 원래 노션으로 운영할 때 생긴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주관식으로 받아보니까 결과의 편차도 크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받아보니까 생긴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동약자의 찐 리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식을 잘 구성하니까 비이동약자도 이동약자의 시선에서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칭찬의 기술입니다. 방금 쉬운 참여의 기술이 시작하게끔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작만 하면 안 되고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의 기술은 지속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칭찬 좋아하시나요? 칭찬 왜 좋아하세요? 그냥 좋죠. 네, 근데 곰곰이 저희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노력한 것을 인정받았다는 기쁨.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 이런 것이 칭찬해 주는 즐거움입니다. 저희가 큰 돈이 있는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참여를 이제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돈 같은 거는 저희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칭찬이었고요. 이런 칭찬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이런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복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요란한 팝업 같은 걸 띄워준다든지 했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난 시즌에 그 방문 리뷰를 많이 남기는 활동을 했던 한 에디터 크루분이 남겨주신 이야기인데요.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도움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어서 더 보람 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쉬운 참여의 기술. 참여를 쉽게 만들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한다. 둘째, 칭찬의 기술. 칭찬을 통해 지속하도록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발표 제목 기억나세요? 몇 가지 기술이었죠? 3가지 기술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 2개밖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3번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휴대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휴대폰 꺼내셔서,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한번 켜보세요. 켜보시면 아래 돋보기 모양 버튼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돋보기 한번 눌러보시고 위에 검색창에 3글자를 딱 치시면 됩니다. 개, 단, 뿌라고 치시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팔로우라고 써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저희의 3번째 기술, 네, 뻔뻔한 도움 요청의 기술입니다. 네, 이런 3가지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핵심 사용자 60명을 만들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100명과 함께 1000명으로 달려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10배로 그럼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배 성장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 핵심 사용자들이랑 전화 인터뷰를 해보고 나니까 힌트를 얻었어요.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이런 경험을 할 때, 경기장 가거나 콘서트 갈 때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은 고객의 니즈를 만들면서 핵심 사용자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또 이 핵심 사용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뭔가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참여가 가능한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QR을 찍어 보시면 꼭 이동약자가 아니어서 그 비이동약자든 누구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 있으면 함께 내년에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흥미진진한 계단푸셔클럽의 모험이 나만 빼놓고 시작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합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 불량 같은 휴면 자원을 교육 재료로 전환해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공정을 다 돌리고 나면 항상 조금씩 남는 양이 있어요. 다 쓴 심이라고 버려지던 자재가 아이들 손으로 가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가진 신축성이나 물을 흡수하는 점, 저희는 이런 걸 잠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잠들어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이걸 휴면 자원이라는 개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3개 제조기업이 휴면 자원을 공급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휴면 자원에 대한 인식과 교육자의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포럼을 진행했는데 다백석이 전부 매진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확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비스 성장 트랙에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키우면서 유형별, 대상별 교육 모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인 교사의 수요를 증명해서
휴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수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기업은 물론 교육자, 어린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면서 임팩트의 속도를 키워가는 게 자원의 방식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가장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 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우아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봉진 의장님도 와주셨고 저희 조직이 걸음마조차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저희를 응원해 주신 우아한 형제들의 한명수 이사님도 와주셔서 오늘 뭔가 이제 걸음마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라 되게 떨리지만 감사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자원은 이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이나 부산물, 재고, 자투리와 같은 휴면 자원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재료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휴면 자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폐자원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서 잠들어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휴면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은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동이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놀이 소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 23개 제조기업이 정기 공급으로 휴면 자원을 공급해주고 있으며 연간 전환량은 20톤, 휴면 자원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215개소에 달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와 같은 비영리 조직이 매일 현장에서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회 문제는 깊어지는데 왜 해결은 느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은 분명합니다. 2019년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동의 놀이 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격차 심화도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이 아래에 회색 점선 보이시나요? 이 회색 점선이 보여주듯 저희의 비영리 조직의 대응 속도는 이 심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점선은 저희의 기존 대응 속도를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것인데요. 이는 저희가 만약 매년 100명의 교사를 교육하고 리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나 예산, 시간이라는 선형적 자원의 투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지수적으로 심화될 때 저희의 대응 속도, 선형적 대응으로는 절대로 저 갭은 메울 수가 없게 되죠.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선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의 이 비선형적인 확산 구조를 설계하는 실험을 이번에 시작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속도가 느린 이유는 아주 복합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세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달 중심의 운영 방법, 확산 경로의 부재, 그리고 피드백 루프의 단절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선형적인 방식은 이 병목 때문에 사람이 직접 뛰는 만큼만 임팩트가 발생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모듈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 모듈이 자발적으로 생태계 안에서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룬 구조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신 프로그램 중심의 구조는 이 전달하면 끝나고 임팩트는 그 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일회성으로 종료됩니다. 저희의 확산형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적용과 재생산으로 이루어지는 루프인데요. 교사는 저희와 함께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그 결과가 현장에서 재생산되는 비선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4단계를 이렇게 설계해 봤습니다. 휴면 자원을 활용한 표준화된 어떤 수업 레시피, 그리고 교사들은 이 모듈을 현장에 적용하고 자신의 교실에 맞게끔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변형된 사례 데이터는 AI 분석을 통해서 모듈을 스스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이 실행 원칙은 사실 교육의 형평성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아동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아동의 배경과 교육 목표에 따라 모듈을 모두 다 분화하는 작업을 먼저 시도해 보았습니다. 만약 유형 A가 단단한 목재로 이 인지적 탐구를 유도한다면 유형 B는 부드러운 패브릭 같은 재질로 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형평성은 저희가 휴면 자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서 전략적 설계를 통해서 확보됩니다. 저희는 이 휴면 자원을 직접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만약 당신들에게 앞으로 계속 휴면 자원을 보급해 줄 수 있다면 이걸 교실 내에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교사의 85%가 도입 의사율을 밝혔습니다. 이 주도성을 이끌어낸 3가지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에게 변형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인데요. 실행된 수업의 사례와 피드백은 다시 데이터로 돌아와서 AI 기반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이 리포트는 아직은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에게는 간접 체험을 제공하는 이 설득의 도구가 되고 이 데이터가 다시 모듈을 고도화시키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임팩트의 개선은 데이터, 관찰, 학습이라는 매우 짧은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저희의 이 실험은 비영리의 임팩트를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선형적, 한시적 성장에서 비선형적, 지속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 임팩트의 가속화를 통해서 얻은 이 5가지의 교훈인데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대신 확산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서 비영리가 더 빠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임팩트의 속도는 결국 실행의 크기가 아닌 구조의 설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3가지의 근본적인 전환점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프로그램에서 모듈화로 수혜자를 공동 설계자로 그리고 결과물을 학습의 엔진으로 반복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임팩트 경로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저희 자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듈과 리포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의 주체와 협력해서 이 휴면 자원을 함께 공동 확산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무엇보다 버려지는 자투리와 같은 휴면 자원을 재순환의 구조를 함께 구축할 기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구조적 임팩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을 짓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과 자긍심 회복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꿈을 짓는 학교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평 집짓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함께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은 학생들의 학습과 회의, 나눔 공간 등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성적과 등수로만 아이들을 평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청소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고민에서 꿈을 짓는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령 지역에 있는 칠곡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집짓기를 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지역 아동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확산시켜서 함께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대학생 봉사단을 육성하고 교육해서 함께 집짓기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도 이 교육 문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문제, 그다음 지역 공동화 문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의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교육봉사 크루 체계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짓기는 품성, 이론, 실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지역 소멸을 위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꿈을 짓는 학교는 올곧고 행복한 아이들의 세상을 꿈꿉니다. 꿈을 짓는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구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000개의 못과 4만 번의 망치질로 꿈을 지어요라는 제목인데요. 2평짜리 집을 이번에 아이들하고 함께 지었는데 못을 세보니까 한 4,000개 들어갔더라고요. 아이들이 못 한 번 박는데 10번의 망치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4만 번의 망치질로 집을 지었고 참여 아이들하고 나눠보니까 인당 한 3,000번의 망치질을 해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나면 준공식 때 얘들이 그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서 상간 지역에서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살리는 로컬 크리에이팅 사업하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국제 청소년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5년 연속 꼴등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일한 통계는 세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초록우산에서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성적 중심, 의욕 중심 교육 속에서 상위 10% 아이들은 아주 자존감 높게 세상에 나오지만 나머지는 열패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죠. 이 가운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사람만 손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래서 더불어서 낮아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자긍심과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일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집을 내가 한번 지어봤다라는 그 자기 효능감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시키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13만 6천 거 중에서 서울, 경기, 광역시의 64%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있는 모든 배움터 중에서 27개만이 존재하고 있고 0.3%를 차지하고 있고 대도시에 비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상간 지역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에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체험학습기회를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 교육기회는 불평등하고 우열교육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육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품성이 성장해야 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품성 교육이 학교에서 사라지면서 교사가 3D 업종이 되었죠. 왜냐하면 품성적인 장애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품성 교육과 이론 교육과 건축가의 복장과 장비를 그대로 착용한 키자니아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달인의 시대죠. 장인의 시대가 아니죠. 하나의 아이템을 끝까지 다 해보는 게 장인인데 다 세분화돼 가지고 조금 요소만 담당하잖아요. 전체를 한번 해보는 장인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 성장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슴나눔재단과 함께 참여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수업 고도화, 그 다음에 봉사 크루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홍보 채널을 극대화시켜서 이번에 의령의 칠곡초등학교 가장 소외된 지역, 서부 경남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 그 다음에 봉사 크루를 통해서 그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 대비 자기 효능감이 0.28점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배움을 함께하는 행복감은 0.37점이 상승하게 되었고 교육 크루들도 한 47명이 모집돼서 10여 명이 꾸준하게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 팔로워는 뭐 300명에서 1,3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리고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용 건축교재 5종을 개발했습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2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이 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에 매달려 있는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지역 공동화 문제, 폐교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막 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골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골 세팅된 것에 조직이 얼라이닝이 돼야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많은 협동조합이 무너지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 들여다보면은 각인 각색으로 달라진 것을 얼라이닝하지 못한 문제가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깨닫고 목적 중심으로 조직이 얼라이닝 되기 위해서 매주 1회씩은 교육을 했어요. 얼라이닝 교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원의 역량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워크스코프가 분명해지고, 워크스코프가 분명해지면 인파워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역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에 크게 배운 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 크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양성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건축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왜 뭐도 어떻게 박아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 크루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봉사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막 건축 자재도 날라야 되고, 그 친구들 얘기로는 이제 막말로 이거 봉사가 아니라 노가다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쓰던 언어, 태도가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학교로부터 항의를 받고,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학교로부터 꾸중 들으니까 아이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걸려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적용하게 된 게, 봉사 크루를 단계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벨 3단계에 올라오면 보조 강사로 임명을 하고 강사비를 제공하는, 그래서 드디어 굉장히 유능한 한 사람이 5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단계별 관리 이런 게 필요하구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올드한 사람이어서.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알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줄 모르면 지속성이 없다. 그 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 세 가지를 딱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AI 기반으로 전부 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그 인스타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줘. 거기까지를 계약으로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은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 교육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못하는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배우게 되었고요. 저희의 꿈은 당연하게 전국의 2만 개 학교에 우리 프로그램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냐면, 수도권이나 강원도나 충청도 쪽에서 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무료로 다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확대시켜서 지역의 중대기업과 꿈을 짓는 학교 봉사 크루들이 연결이 돼서 도서 상간 지역 아들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뛰어넘을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SOS 제도를 만들어서 연락을 하면 그 꿈의 문턱을 함께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 것.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향후 포부고요. 그래서 행복한 드림 빌더를 키워내는 일, 꿈을 짓는 학교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다숲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태양환경단체입니다. 2005년 제가 8살 때 처음 동해 앞바다에 잠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다양한 해조류와 그리고 그 해조를 집으로 삼는 많은 어류가 서식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숲에서 그 어린 8살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21년 동안 산란장이자 서식처인 해조는 사라지고 집을 이은 생물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바위만이 남은 죽은 바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항시의 경험이 오션 캠퍼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심고 복원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울진, 포항, 제주도, 독도에서 바다숲 복원과 탄소 포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숲 복원은 최소 5년, 10년 이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함께해야 바다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장 트랙 기간 동안 시민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숲 복원 활동에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바다숲 복원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블루가든 캠페인을 만들어서 사람과 바다를 연결하고 변화의 호흡을 기록하며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올 여름이었어요. 복원한 바다숲을 모니터링하려고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돌돔과 지치무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천천히 감싸며 헤엄치던데 그 순간 바다가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바다를 복원하는 사람들 오션캠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션캠퍼스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산나눔재단의 성장 트랙을 통해서 바로 이 무너진 해양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민들과 함께. 여러분, 혹시 그 바다숲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게 바다숲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것처럼 바닷속에서도 해조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바다숲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육상의 숲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동해안의 약 50% 이상의 안반지대에서는 바로 이런 바다숲이 다 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2021년도부터 각종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해상이랑 육상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또 두 척의 오션캠퍼스 바다숲 복원지 관리선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바다숲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자면 바로 바다 사막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건 포항 방석리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예쁜 사진 보이시죠? 이거는 2014년도 7월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옆에 누가 봐도 삭막해 보이는 사진은 2021년도 7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바다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바다숲 복원 작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바다숲 복원 작업은 실제로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시간 또한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기적인 시공만 될 뿐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블루가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민이 직접 바다숲 복원에 참여하는 캠페인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94명의 시민 다이버들에게 해양환경 보호과 교육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노하우와 체계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바다숲 복원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총 저희는 24만 제곱미터의 복원지에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들과 함께 200일, 50일 넘게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잠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수중 작업보다 더 고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육상에서 진행했던 사전 준비 작업인데요. 수중 작업을 하기 위한 로프 작업이라든지 혹은 장비 관리 혹은 또 인프라 구축 등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너무 고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는 시민 다이버들이 있었고 함께 곁에 있어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바로 두 번째는 간접 참여 방법으로 바다농장 분양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바다숲 복원 과정에 실제로 잠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직접 잠수를 해서 복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 복원 작업에 손을 얹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바로 시민이 바다숲 복원지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바다숲 복원에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바다숲 복원지를 10제곱미터 단위로 나눴고 그거를 한 블럭으로 칭했고 그 한 블럭당 1만 원 단위로 분양을 했습니다. 도네이션 박스나 저희 기부 계좌 등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기부금은 모두 바다 생태 회복을 위해서 100%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0일 정도 실험 과정을 거쳤고 그동안 27건의 바다 농장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농장은 법적 소유권이나 지분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컨셉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고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바다숲 복원 과정을 과학 기반에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키오스트라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재성 박사님의 연구팀과 함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 PPT에 보이는 것처럼 순생태 대사율 측정이라든지 혹은 성계호흡량 측정 등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임팩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복원했던 바다숲은 867톤이라는 탄소 흡수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육상숲에 비해서 약 16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해양 폐기물도 약 2만 kg가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저희가 매년 블루카본 레포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고요. 블루가든 캠페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시민 다이버들에게 보건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게 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은 직접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 경험과 함께 저희가 만든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이 단순히 보건가 혹은 단순히 기부자가 아니라 바닷속 보건 과정의 일부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닷속 보건 과정이 단순히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 생태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까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배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성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사실 바다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의 활동이 확장됨으로써 이 한계가 너무 뚜렷해지더라고요. 더욱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도 더 쉽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저희가 이 일에 대한 지속성까지 위협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이 시스템을 아주 새롭게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 과정, 후원 관리, 해양환경 보건 교육,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개인이 없더라도 혹은 특정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바닷속 보건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비영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만약 지속성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건은 단순히 1년, 2년 단발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길게 봐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책임감, 더욱더 깊은 사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저희가 한번 지금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재생활동가, 즉 폐지수거 어르신의 안전한 여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러블리페이퍼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이 보였어요. 손수레 폭이 1m가 넘는 손수레를 끌고 힘들게 걸어가고 계셨죠. 사실상 1m가 넘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서 차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노인보다 5배나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손수레를 작게 만드는 데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국내 최초로 자원재생활동가 지원센터를 인천에 오픈했습니다. 24년도에는 165대, 25년도에는 840대에 이르는 경량안전 손수레를 개발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자원재생활동가 컨퍼런스 3회를 개최하며 데이터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에 집중했어요. 경량안전 손수레 1.0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m 이상이던 손수레 폭을 좁혀서 인도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게도 줄였어요. 정기 봉사단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손수레를 점검하면서 어르신들과 정서적 유대를 쌓고요. 6개월간 어르신들 대상으로 GPS 데이터도 수집 중입니다. 이 데이터로 제도 개선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영리 미션에 스타트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더하는 거예요. 문제를 더 고도화시키고 해결하고 기술과 데이터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 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이 홀로 도로 위에 서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과 정서, 일자리,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러블리페이퍼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현실을 봤더니 OECD 가입국가 중에서 1위더라고요. 그것도 15년째 1위입니다. 노인 빈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폐지수거 어르신의 문제를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활동이 연간 28만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다름 아닌 자원재생활동가로 재정의하면서 어르신들의 환경적 가치를 높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재생활동가들의 노동 실태, 환경 실태는 어떨까요? 위험한 도로 위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쓰러질 것 같은 폐지를 싣고 거는 모습들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히 아시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의 폐지 수거 활동을 안전하게 지켜줄 러블리페이퍼의 안전경량 손수레 러블리카입니다. 네. 러블리카는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마치고 손수레 너비를 인도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1m로 제한된
특수한 크기입니다. 또한 너비는 일반 고물상 수레보다 1.3배 크는 대신에 무게는 무려 50%나 절감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경량 손수레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비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안전에 최적한 손수레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손수레의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비 봉사단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이것이 안전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든 이 안전 손수레를 50대 제작해서 어르신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의 손수레 봉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GPS와 현장 리서치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 손수레가 진짜 안전한 손수레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3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총 3가지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실행과 빠른 피드백이 비영리 스타트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아비스에 5월 달에 선정되고 나서 무려 3번의 프로젝트 피봇을 거쳤습니다. 덕분에 좋은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이루는 동안에 저희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간들을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안전한 손수레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000대에 이르는 안전경량 손수레 1.0 버전을 자체 개발해서 지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 이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용 후기를 피드백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요. 30년 동안 손수레를 제작한 기업과의 MOU 체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안전한 손수레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MVP 모델을 만들어 놓고 주행 테스트를 거친 결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피드백이 저희가 4바퀴를 처음에 손수레를 만들었는데 3바퀴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형해서 4바퀴에서 3바퀴의 손수레를 바꾸면서 원가도 절감하고 더 안전한 손수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빠른 확장보다 확실한 경험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24년도에 1000대의 손수레를 전국에 분포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손수레단을 만든다면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을 빠르게 지원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직망을 갖춘 지역 봉사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봉사단을 모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낸 제안과 어떤 프로포즈들을 사실은 좀 리스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너네 해봤어? 이거였습니다. 예, 우리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불안한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본 결과 기업사회공헌 활동형과 시민형 봉사활동이라는 2트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업사회공헌 활동형은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정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후원금 100만 원도 프로젝트 기간에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인사이트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한 손수레를 만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무게가 좀 덜 나가면 안전한 손수레일까요? 아니면 부피가 좀 작으면 안전한 손수레일까요? 아니면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이 짧게 주행하면 안전한 손수레일까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됐습니다. 저희가 답은 바로 인도 주행률이었습니다. 고물상 손수레는 인도로 갈 수 없습니다.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만든 손수레는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손수레로 어르신들이 인도 주행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시간과 거리를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그것과 기존의 고물상과 비교하면 얼만큼의 안전도가 상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효과성 검증 과정에서 GPS와 현장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인도 주행률 82.6%라는 수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블리 페이퍼는 이러한 어떤 효과성 검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원재생 활동과의 사회 안전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는 2017년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었는데요. 2024년 12월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정서,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전환되었고, 전환한 지 6개월 만에 후원금 10억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내년에 아비스의 참가 자격을 잃었죠. 저희는 앞으로 안전한 손수레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손수레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이 사회 안전망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세상,
러블리 페이퍼가 성장해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견은 내리고 예술의 가치는 올리고 갤러리 샤인과 함께 해주세요. 2015년 5월 폐업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회사에는 4명의 발달장애인 도예가들만 남아 있었고 이들의 고용과 예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과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스프링샤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 미술 시장에서는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 예술인의 작품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갤러리 샤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샤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 생태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첫 실험을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갤러리 샤인의 브랜딩과 전략 수립, 전속 작가 인터뷰 및 프로필 촬영, 온라인 페이지 구축, 에디션 제작에 이르기까지 에이전트형 갤러리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의 부모님들께서 스프링샤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프링샤인은 갤러리 샤인을 통해 경계를 넘어 빛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스프링샤인 대표 김종수입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 예술인의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첫 실험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예술인의 강점 기반에서 직무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발달장애 예술인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샤인을 정의하는 수식어들인데요. 최초 도자기 공방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이제 디자인 회사를 거쳐 오늘은 갤러리 샤인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복장에 보시면 이게 갤러리스트 그런 복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스프링샤인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사실은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여정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샤인은 올해로 4년째 발달장애 미술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평균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 미술 공모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발달장애 예술인이 장애 여부가 아닌 작품성과 예술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주류 미술 시장에서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작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저희는 이러한 의문들을 직접 부딪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갤러리 샤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 예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국민소득 증가와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2010년 전후부터 발달장애 예술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전업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아주 폐쇄적이고 인맥 중심인 이 미술시장 구조와 갤러리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적인 운영식을 쌓기 위해서 올 초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요. 국내 미술시장은 2017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을 하였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가 아시아의 거점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도 국내 미술시장의 빠른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미술 유통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요. 많은 소셜 벤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갤러리 샤인은 발달장애 예술인이 주류 미술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첫 실험으로서 온라인 갤러리와 에이전트형 갤러리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형 갤러리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샤인은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로 빛나는 창작 환경을 만드는 예술 플랫폼으로서 기존처럼 갤러리가 일방적으로 작가를 섭외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개 오디션과 팬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담론을 함께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디션 페이지, SNS 채널, 그리고 브랜딩까지 단 1개월 만에 저희가 정말 속도감 있게 이걸 구축해 보았고요. 그래서 학계, 미술 전문지, 공공미술관, 장애예술 전문가 등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작가들의 명성을 함께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예술인이 전업장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는 보호자가 어머니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적으로 이 구조를 전문 조직 지원 체계로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발달장애 예술이 주류 예술 생태계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샤인에서 6월 7월부터 진행된 공개 오디션 팬투표에는 총 1,693명이 참여하였고요. 장애예술 전문가의 1차 온라인 심사와 미술 시장 전문가의 2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5명의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갤러리 샤인은 작가들의 작품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표 작품들을 좀 담아 보았고요. 작가 고유의 개성과 세계관이 뚜렷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현대 미술이 요구하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작가들이 잘 선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에는 저희가 부산에서 작가 인터뷰랑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을 하였고요. 김봉진 의장님도 참여하셨던 그 꿈 페스티벌 폐막식에 갤러리 샤인 작가들의 에디션이 함께 소개되는 뜻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브랜딩 마무리에 맞춰서 대대적인 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드디어 서울 명동에서 갤러리 샤인 오프닝을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조명하고 예술과 사회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조연설, 패널 토크, 네트워킹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잘한 점만 막 이야기를 드려봐가지고요. 사실은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온라인 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연동하도록 최초에 구현을 하였는데 저희가 테스트가 좀 부족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1,700명 중에 22명만 연동이 되었어요. 1% 정도 좀 망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 제출 자료를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지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모집 때 3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저희 5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놨습니다. 기준도 좀 낮추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지원하시도록. 그렇지만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 또 모집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실은 원래 11월에 저희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전시는 12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갤러리 샤인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로 빛나는 갤러리 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UAG는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유권자가 필요한 정책을 지방의회에 요구하면 지방의원에게 바로 유권자 요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3명의 현역 의원들과 2030 유권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유권자들이 제안한 역공약을 의원들이 다 제정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실제로 조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죠. UAG는 정치인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만듭니다.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유권자와 일 잘하는 정치인을 연결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되게 만듭니다. 우리 동네 정치인의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UAG 피드에서 정책복붙이라는 서비스로 크게 개편을 했는데요. 유권자는 필요한 문제를 아주 쉽게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 의원은 UAG를 통해서 유권자가 요구한 조례안을 받아보고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일상에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게 만든 거죠. 미디어로서의 역할도 넓어졌는데요. 단순히 뉴스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효능감 미디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UAG는 거대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해결합니다. 정치도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실험하고 또 결과를 보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가죠. 비영리이면서 스타트업인 거죠. UAG는 일상의 정치 문턱을 낮춰서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UAG 대표 박혜민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비스콘의 5번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아비스 덕분에 저희가 너무 잘 성장해서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UAG의 마지막 발표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유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액티비티 아웃풋 관점 말고 플라이 관점으로 해결하기라고 하는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비영리 조직이 사람들 많이 모으고 참여시켜서 솔루션을 더 확산하는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관점을 어떻게 좀 전환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에이즈는 2030가 만드는 정치인 에이전시로서 2030 세대가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뽑고 싶은 정치인을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사업을 합니다. 2030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정치인의 영향력을 키우고요. 이렇게 커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2030 세대의 관점과 우선순위가 반영된 문제 해결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한 유권자는 당연히 효능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비스콘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은 이 안에서도 문제 해결이 곧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지방의회에서 시작하는 문제 해결 정치, 정책법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확산을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했었던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4가지인데요. NGO 정책 파트너들과 조례 개발을 만들고요. 저희가 만든 2030 정치 효능감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봇붓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권자한테 이 정책봇붓을 우리 지역구 정치인들한테 요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진짜 저희가 구축해놓은 정치인 지방의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조례로 확산하는 모델입니다.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고립운동 청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서 정책보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유권자의 데이터는 저희가 지역구 시군구나 아니면 출생연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한테 조례복붙을 훨씬 더 정책복붙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정치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준비 안 됐는데. 저희 대구 북구의 실제 구의원한테 연락이 깜짝 왔습니다. 놀랐었습니다. 고립운동 청년으로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뉴웨이즈에서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예정돼 있는 조례도 훨씬 더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솔루션이 복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든 사례를 다시 미디어에 올리면서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효능감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6개의 파트너와 함께 9개의 조례를 개발을 했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책도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임팩트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비영리 조직들은 아마 익숙하게 임팩트 체인 모델 혹은 변화 이론 모델을 통해서 정리하시게 될 텐데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활동을 정리하고 그 결과 지표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임팩트를 확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9개 조례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늘 임팩트 체인 모델 관점에서 변화 모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지칩니다. 모든 일은 할 수 있긴 하지만요. 계속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게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변화 이론이 물론 아주 유효한 이제 관점과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선을 횡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실행이 좋은 임팩트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액티비티 관점이 아니라 액티비티가 스스로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오히려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관점이 있죠. 플라이휠 모델입니다. 아마존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사업의 선순환 구조로 추진력을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차용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역시도 사실은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문제를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조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때 그 지역 정치인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조례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만드는 플라이휠 모델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고를 바꿔서 이 플라이휠을 더 빨리 추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사업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을 훨씬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조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관심이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미디어 밖에서도 정책 북붓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조례 발의를 검토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토킹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법률 단계에서 국회에서 변화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관계성 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 보호 지원이라고 하는 강원도의회에서 이미 있었던 선행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미 아주 관심이 높은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하는 등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달 공개 조례가 총 4건 중에 관계성 범죄 조례 지표를 제외했을 때 평균 지표에 비하면 관계성 범죄 조례 지표가 훨씬 더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관계성 범죄 조례 지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공개했었던 모든 조례 정책법부 지표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제 변화 이론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전환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뉴에이즈가 2021년 2월에 시작한 조직이고 아비스를 지원했을 때가 뉴에이즈가 탄생하고 3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뉴에이즈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 생태계에 없었던 새로운 장면과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번의 선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던 좋은 파트너인 아비스, 비스콘과 또 저희의 생태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뉴에이즈는 이 기반을 토대로 2030 유권자와 함께 젊은 정치인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좋은 정치인이 이기는 정치를 만들고자 하고요. 이 정치는 내년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뉴에이즈와 함께 더 나은 정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푸풀한테 배웠거든요. 지금 뻔뻔하게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또는 정기 후원자의 QR코드를 찍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